독일에서 온 한 여행자가 서울을 걷다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여러분입니다. 질서의 나라라고 불리는 독일에서 온 사람이 서울을 걷다가 말을 잃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기적입니다. 쓰레기통 하나 없어도 거리는 깨끗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선을 지킵니다. 독일 사람은 규칙을 지켜서 질서 있는 나라라면 한국 사람은 질서를 몸으로 아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손으로 벽돌을 쌓고 자식들 공부시키겠다며 허리띠를 졸라맸던 그 세대.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외국인의 입을 빌려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전해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계천 복원 다리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럽인 특유의 높은 코와 깊은 눈매를 가진 그는 난간에 팔을 기댄 채 물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른 저녁 시간 퇴근길 시민들이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는 사람들. 질서정연하면서도 어딘가 급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보행로,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된 가로등, 그리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쓰레기통.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가 중얼거린 이 한마디는 칭찬도 아니었고 비판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의문이었죠. 질서와 규칙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 독일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였지만 서울에서 마주한 질서는 그가 알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르쿠스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변 풍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찍은 영상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서울의 저녁 풍경, 출근길 사람들의 모습, 깨끗한 거리. 하지만 그 영상이 독일로 돌아간 후 유튜브에 업로드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어요. 100만, 200만을 넘어 10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은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가득 찼죠. 유럽 전역의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마르쿠스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관찰자로서였죠. 그는 카메라를 들고 서울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의 번화가부터 북촌의 한옥마을까지, 강남의 고층 빌딩부터 을지로의 골목까지. 그가 찾고자 한 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원리,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무언가였어요. 독일에서 평생 배워온 질서의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국만의 질서 말이죠. 서울역 광장에서 그는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차로를 건너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자 일제히 멈추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초록불과 함께 움직이는 행렬. 독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독일에서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움직였다면 여기서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모두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도 아니었고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노트북을 열고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알던 질서와는 다릅니다. 독일의 질서는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사회라면 한국의 질서는 아예 어기지 않도록 환경 자체를 설계한 사회처럼 보입니다. 이 문장을 쓰고 난 후 그는 잠시 멈췄어요. 자신이 방금 무엇을 발견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중요한 실마리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서울의 밤이 시작되었어요.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노점상들이 정확히 정해진 위치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보행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쓰레기를 들고 걷는 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손에 음료수 캔을 들고 있었는데 쓰레기통을 찾지 못하자 그냥 계속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마르쿠스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답의 시작점이었어요. 강요되지 않은 질서, 감시받지 않는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약속들. 다음 날 아침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과거를 봐야 했고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남산타워부터 롯데타워까지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언제부터 이렇게 정돈되어 있었을까요? 아니, 애초에 이런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제1장 질서의 나라 독일이 느낀 낯설. 마르쿠스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그의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었죠. 유럽에는 가볼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느냐고요. 마르쿠스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궁금했다고만 말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태어나 자란 마르쿠스에게 질서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했고 분리수거는 8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었으며 일요일에는 소음을 내서는 안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엄격한 규칙과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그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하지만 독일 공항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독일 공항의 깨끗함이 철저한 관리의 결과라면 인천공항의 깨끗함은 애초에 더러워질 틈이 없다는 느낌이었죠.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고 줄을 서야 할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마르쿠스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했어요.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지하철에서도 조용히 있는 것이 예의지만 그건 규칙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규칙이라기보다는 배려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마르쿠스는 첫날부터 도시 곳곳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횡단보도였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사람들은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차가 한 대도 오지 않는데도 말이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가끔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늦은 밤이나 차가 보이지 않을 때는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지만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새벽 2시 거리에 차 한 대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초록불을 기다렸어요. 마르쿠스는 이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8시 이태원역 플랫폼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마르쿠스는 긴장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출근 시간 지하철은 혼잡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서 있었어요. 가운데 공간을 비워둔 채로요. 그리고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내린 후에야 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요. 마르쿠스는 카메라를 꺼내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규칙은 있었지만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급한 사람들은 내리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는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노약자석이 비어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은 앉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좌석이 모두 차 있고 노약자석만 비어 있는 상황에서도 서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독일에도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나 임산부가 타지 않으면 누구나 앉을 수 있었죠. 물론 그들이 타면 자리를 양보해야 했지만요. 한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아예 앉지 않는 거예요. 강남역에서 내린 마르쿠스는 점심시간 거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식당을 찾아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걸었고 빠르게 가는 사람과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있었죠. 마르쿠스는 한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질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질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독일에서 질서는 규칙에서 나오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그중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차가 오지 않는데도 왜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빨간불이니까 기다려야 한다고요. 마르쿠스는 그 대화를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질서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것이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명동 거리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법이 사회를 만들지만 한국은 사회가 법을 만드는 것 같다고요. 규칙보다 약속이 먼저 존재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그가 느낀 낯설의 정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마르쿠스는 오늘 찍은 영상들을 검토했어요. 평범해 보이는 장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요되지 않은 질서, 감시받지 않는 규칙, 하지만 누구나 지키는 약속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제2장 쓰레기통이 없는데 깨끗한 도시. 다음 날 아침 마르쿠스는 일찍 일어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공원에는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보통 50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고 분리수거함도 함께 배치되어 있었죠. 시민들은 그 쓰레기통을 이용했고 청소 인력이 정기적으로 비워갔습니다.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한강공원에는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는 처음에 자신이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공원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100m를 걸었고 200m를 걸었지만 쓰레기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30분을 걸어 다닌 끝에 그는 겨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편의점 앞에 작은 쓰레기통 하나가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이 넓은 공원에 쓰레기통이 고작 몇 개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원이 깨끗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마르쿠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지나갔어요.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죠. 커피를 다 마신 그는 빈 컵을 들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쓰레기통을 찾는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자 그는 그냥 컵을 들고 공원을 빠져나갔어요. 잠시 후 한 여성이 지나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다 먹은 후 포장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쓰레기통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는 카메라를 꺼내 이 장면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면 그냥 들고 다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독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에서 쓰레기통이 없다면 시민들은 즉시 불만을 제기했을 거예요. 시청에 전화를 걸거나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은 공공서비스의 기본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그는 홍대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였어요.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도 많았고 사람들은 걸어 다니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긴장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 쓰레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은 후 포장지를 손에 들고 걸어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가방에 넣었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발견하면 그때 버렸죠. 한 카페에 들어간 마르쿠스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느냐고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테러 위험 때문에 대부분 철거되었다고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쓰레기를 들고 다니는 게 당연해졌다고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진 것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독일이었다면 쓰레기통이 사라지면 바닥에 쓰레기가 늘어났을 겁니다. 저녁이 되어 강남역 근처를 걷던 중 그는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고 있었어요. 다 먹은 후 한 학생이 쓰레기를 어디에 버릴지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가 그냥 들고 가자고 했고 학생들은 쓰레기를 손에 든 채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어요. 마르쿠스는 그들을 따라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거기에는 분리수거함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로 정확하게 나누어서요. 그 순간 마르쿠스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는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요. 쓰레기통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온 그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규칙이 사람을 움직이지만 한국은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은 불편함을 의미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개인이 감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쿠스는 청소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째 서울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는데 어떻게 거리가 깨끗하냐고요. 청소 노동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버리니까요. 예전에는 쓰레기통이 많았을 때 오히려 주변이 더러웠다고 했어요.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가 넘쳐났고 청소하기도 힘들었다고요. 지금은 오히려 일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쓰레기통이 많을수록 깨끗해야 정상인데 여기서는 반대였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어지자 오히려 거리가 깨끗해졌다니요. 그날 저녁 마르쿠스는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문화, 공동체를 위해 양보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이 깨끗한 도시를 만든 비밀이었습니다. 제3장 독일에도 없는 흡연 구역의 방식. 일주일째 서울에 머물던 마르쿠스는 여의도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 연인들, 친구들이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공원 한편에서 마르쿠스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 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흡연 구역이었죠. 독일에서도 흡연 규제는 엄격했습니다. 실내 흡연은 대부분 금지되어 있었고 공공장소에서도 제한이 많았어요. 하지만 독일의 방식은 금지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서는 안 된다는 식이었죠. 흡연자들은 규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명확한 경계선 안에서라면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흡연 구역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어요. 놀라운 점은 그 작은 공간 밖으로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흡연 구역 안은 연기로 가득했지만 경계선을 넘어서는 깨끗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정확히 그 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돗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걸어왔어요. 약 30m 정도의 거리였죠. 담배를 다 피운 후 그는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마르쿠스는 생각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남성은 흡연 구역까지 가지 않고 돗자리 근처에서 피웠을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겠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오후가 되어 강남역 근처로 이동한 마르쿠스는 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빌딩 뒤편에 마련된 실외 흡연 구역이었어요. 회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흡연 구역은 노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 안쪽에만 재떨이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정확히 그 선 안에서만 담배를 피웠어요. 누군가 실수로 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동료가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마르쿠스는 한 흡연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회사원이었어요.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지키느냐고요? 회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여기가 흡연 구역이니까 여기서만 피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밖에서 피우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어요.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벌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느냐고 물었습니다. 회사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규칙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지키니까요. 자기만 안 지킬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대답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독일에서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벌금이나 처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시민 의식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기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작동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지키니까 나도 지킨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이태원 거리를 걷던 중 마르쿠스는 또 다른 흡연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버너가 한가운데 설치된 작은 부스 형태였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는데 그들 역시 그 안에서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이 처음에는 밖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지나가던 한국인이 조용히 다가와 흡연 구역을 가리켰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짓만으로도 의미가 전달되었습니다. 미국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흡연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죠. 마르쿠스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질서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제공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마르쿠스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사회적 설계입니다. 갈등을 억압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독일의 질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면 한국의 질서는 옆에서 옆으로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쿠스는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광장 한편에 또 다른 흡연 구역이 있었어요. 아침 출근 시간임에도 몇몇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흡연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커피와 담배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정확히 노란 선 안쪽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다 피운 후 재떨이에 꽁초를 버리고 나왔죠. 마르쿠스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느냐고요. 여기까지 와서 피우는 게 귀찮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여성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해진 곳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필 수 있다고요. 아무 데서나 피우면 눈치가 보이니까요. 마르쿠스는 그 대답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완전히 금지하지도 않고 완전히 허용하지도 않는 중간 지점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쿠스는 영상을 편집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인 사회입니다.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해법을 찾는 사회죠. 흡연구역은 그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제사장 질서의 뿌리를 찾아서 경복궁. 이틀 후 마르쿠스는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현대적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광화문을 지나 궁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독일의 고성들을 떠올렸습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의 화려함, 하이델베르크 성의 웅장함, 그 모든 것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들이었어요. 높은 첨탑, 금빛 장식, 복잡한 조각들. 모든 것이 보는 이를 압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은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근정전 앞 넓은 마당, 정확하게 배치된 품계석,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건물들. 그는 근정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건물은 단순했어요. 과도한 장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놀라운 질서가 숨어 있었죠. 모든 기둥의 간격이 정확했고 지붕의 곡선은 수학적 정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카메라를 들어 건물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완벽한 대칭이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거울처럼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설계였죠. 한 문화 해설사가 관광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무리에 합류했어요. 해설사는 조선시대의 건축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화와 균형,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고 했죠. 왕의 권위는 장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현대 한국 사회의 질서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적 DNA였던 거죠. 경회루로 이동한 마르쿠스는 연못 앞에 섰습니다. 정자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연못의 크기, 정자의 위치, 주변 나무들의 배치.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설계된 공간이었죠. 독일의 정원들을 생각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처럼 유럽의 정원들은 자연을 정복한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졌어요. 직선으로 자른 나무들,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화단들. 인간의 의지로 자연을 굴복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회루의 연못은 달랐습니다.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인공적이지만 자연스러웠고 설계되었지만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자경전 근처를 걷던 마르쿠스는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궁궐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마르쿠스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이곳을 자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고 했어요.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500년 전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렇고 앞으로도 이럴 거라고 했습니다. 그 불변함 속에 안정감이 있다고 말했죠. 마르쿠스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독일의 고성들도 오래되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유물이었어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들이었죠. 하지만 경복궁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걷고 사진을 찍고 역사를 배웠습니다. 과거가 현재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어요. 마르쿠스는 이것이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기울어질 무렵 마르쿠스는 광화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경복궁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대칭과 균형, 절제와 조화. 그 모든 원칙들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서울을 생각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지하철, 명확하게 구분된 흡연구역. 이 모든 것이 경복궁의 설계 철학과 닮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마르쿠스는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위는 장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수백 년 동안 크게 바뀌지 않은 설계, 그 안에 담긴 원칙. 이 궁전은 한국 사회가 왜 질서와 균형에 집착하는지를 조용히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마르쿠스는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검토했습니다. 경복궁의 대칭적 구조, 반복되는 패턴들, 완벽한 균형. 이것들이 단순한 건축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이것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죠.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역할이 있으며 그 질서가 지켜질 때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쿠스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질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들의 배치, 도로의 구조,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죠. 500년 전 경복궁을 설계한 사람들의 정신이 여전히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였어요. 마르쿠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5장 폐허에서 산업국가로 독일이 인정한 속도. 마르쿠스는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현재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자 흑백 사진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텅 빈 거리, 굶주린 아이들. 마르쿠스는 걸음을 멈췄어요. 이 사진들은 독일의 전후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1945년 베를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 잔해 속에서 벽돌을 주워 담는 사람들, 배고픔에 지친 시민들. 독일도 그랬었죠.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마셜 플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원조가 들어왔고 서유럽 국가들의 지원도 있었어요. 그래도 경제를 재건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충분히 빠른 속도였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마르쿠스는 전시실을 천천히 걸으며 사진들을 봤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의 한국, 1960년대 새마을운동,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민주화와 올림픽. 불과 40년 만에 일어난 변화들이었습니다. 한 패널 앞에서 그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196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였다는 내용이었어요. 같은 해 독일은 2000달러가 넘었습니다. 25배 이상의 차이였죠. 하지만 2020년이 되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반세기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제 발전에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전시실을 나와 야외 전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사용된 무기들과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낡고 녹슨 장비들을 보며 마르쿠스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의 한국이 만들어진 걸까요? 오후가 되어 그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의 본사가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마르쿠스는 현대적인 빌딩들을 올려다봤습니다. 6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한 카페에 들어간 마르쿠스는 젊은 개발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대 후반의 프로그래머였어요.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요. 개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어요. 천천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말했죠. 마르쿠스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독일의 재건은 회복이었지만 한국의 재건은 생존이었다는 것을요. 독일에게는 과거의 영광이 있었지만 한국에게는 오직 미래만 있었습니다. 개발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더 열심히 일했다고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그 자식들이 다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요.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도 전후 재건 시기에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속도는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집중적이었죠. 마치 달리기가 아니라 전력 질주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코엑스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자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이 책을 읽거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도 사람들은 공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 앉아 있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여기서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수백 명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느냐고요? 학생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성장의 비밀이었어요. 멈추지 않는 노력, 끝없는 경쟁,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 그것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마르쿠스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느리게 가는 것이 선택지가 아니었던 나라의 집요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쿠스는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어요. 동상 아래에는 한글 창제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죠. 마르쿠스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교육이었다는 것을요.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고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독일도 교육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열은 그 이상이었어요.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학생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전 10시 학원가를 방문한 마르쿠스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학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방학 중인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20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부모들은 이렇게 교육에 열성적이냐고요? 원장은 대답했습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가난해도 공부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했죠.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에도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가능했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교육이 희망이었고 미래였으며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쿠스는 영상을 편집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폐허에서 산업국가로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집단적 의지와 개인적 희생, 그리고 멈출 수 없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제육장 지하철에서 본 성장의 흔적. 다음 날 아침 마르쿠스는 2호선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 10시였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그는 구석에 서서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젊은 세대의 체격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마르쿠스 자신도 185cm로 독일에서는 평균 정도였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봤던 50년대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작고 마른 체구였어요. 영양실조로 인해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탔습니다. 남학생들은 대부분 180cm 이상으로 보였어요. 여학생들도 165에서 170 정도였습니다. 마르쿠스는 놀랐습니다. 불과 2세대 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독일도 전후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쟁 직후 세대는 영양 부족으로 평균 신장이 낮았어요.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음 세대의 체격이 좋아졌죠. 다만 그 변화에는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1960년대생과 1990년대생의 평균 신장 차이가 10cm 이상 났어요. 단 30년 만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마르쿠스는 그들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피부가 좋았고 치아가 고르게 나 있었으며 자세가 바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양, 의료, 교육의 결과였어요. 학교 급식이 보편화되었고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었으며 체육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투자한 결과였죠. 한 고등학생이 마르쿠스 옆에 섰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었는데 키가 거의 190cm는 되어 보였어요. 마르쿠스보다 확실히 컸습니다. 학생은 스마트폰을 보며 서 있었는데 자세가 곧았고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독일의 고등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비슷한 체격이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독일 학생들은 좀 더 여유로워 보였다면 한국 학생들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것이요. 지하철이 신촌역에 도착했습니다. 대학가였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렸습니다. 마르쿠스도 함께 내려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마다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한 카페에 들어간 마르쿠스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 2명의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영어 회화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좋았고 문장 구성도 자연스러웠죠. 마르쿠스는 감탄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영어 교육은 중요했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영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죠. 오후가 되어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1호선이었어요. 좌석에 앉은 마르쿠스는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성을 봤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체격이 젊은 세대보다 작았어요. 이것이 바로 세대 간 차이였습니다. 50대는 1960년대에 태어났고 경제가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영양 상태가 지금보다 좋지 않았던 시기였죠. 반면 20대는 199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이 이미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시기였어요. 풍족한 영양, 좋은 의료 환경, 체계적인 교육.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성장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가장 먼저 사람의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경제 성장의 결과는 통계보다 사람의 체격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였어요. 그들은 활기차게 걸어다니고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쳤죠. 마르쿠스는 생각했습니다. 60년 전 굶주렸던 나라의 아이들이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 젊은이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프라이버샀는 체격과 건강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장의 의미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조깅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건강한 체격에 당당한 자세였어요. 마르쿠스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온 마르쿠스는 오늘 관찰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체격의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회 전체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영양, 의료, 교육, 환경.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개선되었을 때만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반세기 만에 이루어냈어요. 독일이 100년에 걸쳐 이룬 것을 절반의 시간에 해낸 거였습니다. 마르쿠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의 서울은 불야성이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이고 누군가의 꿈이며 누군가의 희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르쿠스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어요.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그 안에서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키 큰 젊은이들, 당당한 자세의 직장인들, 건강해 보이는 노인들. 마르쿠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라의 성장은 숫자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7장 독일인이 가장 무겁게 받아들인 통계.
마르쿠스는 한국에 온 지 2주일째 되던 날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경제 성장률, 수출 규모, 기술 혁신 지표들을 살펴보다가 그는 한 통계 앞에서 멈췄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마르쿠스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명이 넘었습니다. 독일의 2배가 넘는 숫자였죠. 그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중년 남성 자살률. 모든 연령대에서 수치가 높았어요. 특히 청소년과 노인층에서 심각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본 서울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였어요.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으며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대치동 학원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였어요.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학원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죠. 한 학원 앞에서 마르쿠스는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오늘 수학 시험은 어땠냐고요?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잘 못 봤다고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독일에서도 학업 스트레스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독일 학생들은 오후 3시면 학교가 끝났고 저녁 시간은 가족과 보냈습니다. 다음 날 마르쿠스는 한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는 40대 여성이었죠.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고 했어요. 특히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 압박이었다고요.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경쟁이 치열한 거냐고요. 상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고 좋은 직장이 없으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대학 서열에 따라 취업률이 달랐고 연봉도 달랐으며 결혼 시장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했던 그 말이 역설적으로 거대한 압박이 된 거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마르쿠스는 종로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특히 높다는 통계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복지관 앞에는 노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70대 노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는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요.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자식들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외롭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요. 마르쿠스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독일에도 노인 문제는 있었어요. 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더 촘촘했습니다. 연금 제도가 안정적이었고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죠. 무엇보다 노인을 사회의 짐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적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강남역 근처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수많은 직장인들이 퇴근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한 편의점에 들어간 마르쿠스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하지만 월급은 적다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있고 틈틈이 이력서를 넣고 있다고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끝없는 경쟁의 피로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마르쿠스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빠른 사회는 개인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공을 만들어낸 동력이 동시에 개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살률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이 사회가 치르는 대가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쿠스는 한강 다리를 찾았습니다. 자살 예방 전화번호가 적힌 팻말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는 난간에 기대 서서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사람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감당하기 힘든 압박, 끝없는 경쟁,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마르쿠스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한강의 풍경을 담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름다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보였죠. 오후가 되어 명동 거리를 걸으며 마르쿠스는 생각했습니다. 독일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많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속도에 대한 강박은 없었습니다. 독일은 천천히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었고 경쟁에서 뒤처져도 최소한의 삶은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힘든 사회였어요. 저녁 늦게 호텔방에서 마르쿠스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하루였어요. 한국의 밝은 면만 보던 그에게 어두운 면이 선명하게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사회는 없었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었죠. 한국의 성장은 놀라웠지만 그 대가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됐습니다. 제8장 그럼에도 한국을 높이 평가한 이유. 마르쿠스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통계들을 마주한 후 며칠간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나라를 단순히 문제만으로 정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죠. 삼성역 지하철 역사에 들어선 마르쿠스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플랫폼 한편에 작은 농장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실내인데도 상추와 허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LED 조명 아래서 말이죠. 안내판을 읽어보니 스마트팜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 지하철역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마르쿠스는 감탄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도시 농업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중교통 시설에 통합된 경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영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하철역에 농장을 만들었냐고요? 영무원은 설명했습니다. 공간 활용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승객들에게 신선한 공기도 제공하고 도시 농업의 가능성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강점이었어요.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해결책을 찾는 실용주의.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유연성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코엑스 스타필드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들 사이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쇼핑몰 한가운데 이런 공공 도서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마르쿠스는 책장 사이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아이들, 청소년들, 어른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있었어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상업 공간과 문화 공간의 조화였죠. 독일에도 훌륭한 도서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따로 떨어진 건물에 있었어요. 쇼핑몰 한가운데 이렇게 개방된 도서관을 만든다는 발상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문화를 배치했습니다. 다음 날 마르쿠스는 을지로 카페 거리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세련된 카페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자 로봇 바리스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로봇은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 거품을 내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옆에는 사람 바리스타도 있었습니다. 손님과 대화하고 특별한 주문을 받고 로봇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죠.
마르쿠스는 사람 바리스타에게 물었습니다.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느냐고요. 바리스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편해졌다고 했어요. 반복적인 일은 로봇이 하고 자신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마르쿠스는 이 대답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방식이었어요. 독일에서도 자동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거라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동대문 DDP를 방문했습니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미래적인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마르쿠스의 관심을 끈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였죠. 지속 가능한 패션에 관한 전시였습니다. 재활용 소재로 만든 옷들, 친환경 염색 기법, 업사이클링 디자인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마르쿠스는 각 전시물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어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쿠스는 광화문 광장에서 한 시위를 목격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청년들의 시위였어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대학생은 말했어요. 우리 세대가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요. 마르쿠스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판적이지만 책임감 있는 태도였어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며 스스로 해법을 찾으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오후에 판교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20대 후반의 대표가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표는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싶다고 했어요.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요. 마르쿠스는 감동했습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는 젊은 기업가였어요. 독일에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었지만 한국의 속도와 열정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보존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카페, 게스트하우스, 갤러리가 들어서 있었죠.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습니다. 과거를 박제하지 않고 현재와 연결시킨 방식이었어요. 마르쿠스는 이것이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균형감이었죠. 호텔로 돌아온 마르쿠스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스스로를 고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법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속도가 놀랍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사회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쿠스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움직이는 버스들, 깨어나는 도시.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라는 복잡했어요.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고 성공과 고통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 했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했으며 부족함이 있으면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가 한국을 높이 평가한 이유였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계속 나아가려 하기 때문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르쿠스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의 이야기를 독일에 전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이야기로요. 완벽하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나라의 이야기를요.